안녕하세요.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 4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미트 콘서트는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청년 실업의 원인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청년들이 마주한 고용 참사의 문제뿐 아니라 국내외적 상황들로 인해서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상실케 하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고, 청년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청년 실업 문제의 대안을 제시해 보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방송 바른사회 TV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시청 시에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바른사회 미트 콘서트는 김영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님 모시고 4월 보궐선거와 한국정치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박원순, 오고돈 전 시장의 성추문으로 치르게 된 4.7 보궐선거가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전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선거는 미니 대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 정치 미래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여야는 연일 폭로성 비방과 던지기식 공약을 내놓으면서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선거가 약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김영준 명지대 교수님 모시고 4.7 보궐선거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앞으로의 전망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김영준 명지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4월 보궐선거 한국정치 미래와 관련돼서 한 20분 정도 발제를 하고 그리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었죠. 근데 이번 선거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참 의미가 있다고 보고 관심 있게 보는 게요. 제일 첫 번째는 2016년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총선에서요. 2017년도 대통령 선거도 민주당 승리, 2018년도 지방선거 민주당 승리, 그리고 2020년도 작년도 총선에서도 실은 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당 중에서요. 전국 선거에서 4번 연속 승리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총선이 끝나고 나서 많은 전문가들은 특히 선거를 연구한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정당 재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했어요. 정당 재편성이라는 것은 특정한 정당이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사회를 지배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36년 주기로 해서 정당 체제가 바뀐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가령 1932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루즈벨트하고 후보가 붙었는데요. 당시에 현직인 후보가 졌습니다. 1932년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기고 나서 약 30년 이상이 민주당 우위 체제가 지속됐었는데요. 그것을 보통 우리가 어떠한 유권자들의 지지 기반이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것이 변화가 오면 커다란 소용돌이 속에서 정당이 재편되는데 이 정당 재편성 이론과 2016년서부터 한국 선거의 과정을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 우위의 진보 정당 체제가 오랜 기간 동안에 지속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만약에 이번 4월 보궐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지난해 평가받았었던 정당 재편성이라고 하는 그 이론이 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보궐선거가 갖고 있는 중요한 함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선을 보면은 보통 10년 권력 교체 주기설이 있습니다. 1988년서부터 98년까지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보수 성향의 대통령이 탄생이 됐고요. 10년간.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10년이 됐고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었었는데 10년을 못 채웠어요. 탄핵 때문에 9년이 됐는데 그래서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도 권력 교체 10년 주기설이라고 한다면 또다시
지금 현재 여당이 이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전망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4월 보궐선거 결과가 특히 누가 이기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표차를 갖고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특히 야당이 큰 차이로 승리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두 가지 가설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전망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한국판 정당 재편성의 주기는 미국의 정당 재편 주기서와 달리 지극히 짧다라는 거 하나 하고, 10년 권력 교체 주기가 5년 권력 교체 주기로 바뀔 수도 있다. 뭐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밖에 대통령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카터가 한 번밖에 못했고 아버지 부시가 한 번밖에 못했는데, 미국도 8년 동안 유지하는 게 보편적인데 그 보편적인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하면서 깨졌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4월 보궐선거는 과연 한국 정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저는 함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4월 우리 보궐선거와 관련돼서 저는 이제 선거를 분석을 하면서 제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선거 환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번 4월 보궐선거의 의미가 뭐냐? 결국은 정권에 대한 심판이냐, 아니면은 정부를 안정 있게 끌고 가느냐라고, 다시 얘기해서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 적폐청산 심판론이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격돌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선거 환경 4월 재보궐선거의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언어학자 조지 레이커프는 이제 프레임이라는 것을 처음 사용을 했는데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책에서 이 프레임이라는 말을 썼는데, 프레임이라는 것은 큰 틀 속에서 보면 특정한 언어와 연결되어 연상되는 사고의 체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프레임 이론에 따르면 전략적으로 짜인 틀을 제시해서 대중의 사고 틀을 먼저 규정하는 쪽이 정치적으로 승리하고, 이 제시된 틀을 반박하려고 노력하는 측은 오히려 해당 프레임을 강화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프레임 이론인데요. 이번 재보궐선거, 특히 보궐선거는 정단 심판 프레임이라는 것이 강력하게 작동되고 있다라는 것이 보궐선거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선거 환경에. 실제로 한국갤럽이 지난 금요일 날 발표한 내용인데요. 오늘 4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어느 쪽 주장에 동의하는지 물어봤는데,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이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부분은 3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게 57%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이러한 것들 말고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에서 대한민국에서는 긍정 35%, 부정 50%가 아닙니다. 55%의 법칙이 있는데요.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가 35%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레임덕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고, 부정이 55%를 넘어간다고 한다면 현 집권 세력의 지지층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얻은 득표율이 41.1%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6.2%였기 때문에 실은 그것을 더하면 47.3%입니다. 그런데 40.3%가 현 집권 세력의 만약에 지지층이라고 한다면 이게 35%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최소한도 지난 대선에서 현 집권 세력과 진보 세력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 약 30% 정도가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40% 콘크리트 표가 무너졌다는데, 제가 이제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아주 심층적으로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요, 결국은 중도층과 무당층에서 서울 지역, 이 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중간 계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계층이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한국갤럽 조사 결과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26%밖에 안 됩니다. 대구 경북이 24%니까 서울이 대구 경북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스윙 보터라고 불릴 수 있는 중도층에서도 긍정이 27%, 부정이 65%.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에서도 그 비율이 20%대 64%였고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든든한 우호 세력이었었던 20대와 30대도 등을 돌리고 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YTN하고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는데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중도층에서 부정이 71.2, 무당층이 71.2%로 전부 다 70%를 넘었어요. 결국은 이것은 현재의 집권 세력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그리고 심판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축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최근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야당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코테일 이펙트라고 해서 후광 효과를 얻어야 하는 여당 후보로서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추락하는 것들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 조사 결과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봅니다. 한국 리서치가 2주마다 진행하고 있는 정기 여론조사인데요. 이거는 미국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걸 보시면 3월 3주째 조사를 보시면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비율이 53%,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33%, 그 차이가 무려 20%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이죠. 또 9월 4주, 작년 9월 4주서부터 3월 3주, 올해 3월 3주까지 보더라도 단 한 번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난 민심 이반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을 되고 있다가 지난 3월에 있었던 LH 투기 의혹으로 더욱더 폭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것이 새로운 선거 환경으로 나왔고요. 이번에 상당히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이 오세훈 후보가 단순하게 이겼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야권 후보가 단일화되고 나서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비록 패배했지만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큰 공감대를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반문연대가 향후에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어떤 형태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인디케이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리얼미터 오마이뉴스가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이후에 실시된 첫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에게 20% 가까이 앞섰어요. 3월 23일 날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도 이 추세가 한 번도 바뀌고 있지를 않다는 것은 그만큼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에 대한 민심의 이반, 그리고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한 국민들의 이런 나름대로의 분노,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엄밀하게 따지면 오세훈 후보가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응징과 심판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동되고 있는 선거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선거에서의 중요한 변수가 뭐가 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는 크게 한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투표율입니다. 이 투표율을 보시면 제가 지난 2004년서부터 2012년 동안 8번의 광역단체장 재보궐선거의 투표율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물론 이제 2004년도 노무현 정부 때는 집권 1년 4개월 만에 재보궐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투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 30%대밖에 안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2011년도 10월 26일 날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집권 3년 8개월 만에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시에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와 박원순 무소속 후보가 격돌을 했는데요. 그때 박원순 후보는 당시 야권 후보 단일화를 분명히 했죠. 박영선 후보를 이기고 그때 얻은 득표율이 53.4%고 나경원 후보가 얻은 득표율은 46.2%로 7.2%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때 투표율은 48.6%입니다. 그리고 세종시장 선거가 2012년 4월 11일에 있었는데 그때는 59.1%로 비록 재보궐선거였지만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홍준표 당시 새누리당의 전 대표가 경남도지사 나가서 선거했을 때는 이때는 대통령 선거와 같은 날 했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우리가 사전투표제라는 것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이제 사전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반드시 투표하고 선거에 매우 관심이 있다는 사람을 가지고 그 비율을 보니까 53.5%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에서 투표율은 50%대를 넘고 50%대 초반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비록 여당이 조직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현재에 있는 추세를 뒤집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보고요. 실제로 KBS하고 MBC하고 SBS가 4월 재보궐선거 1차 조사를 했는데요.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한 겁니다. 연령별 투표, 사전 투표를 보니까 18세에서 29세가 31.6%, 30대가 40.4, 40대가 38.0이었고 60대 이상은 22.9로 낮아요. 그런데 실제로 20대와 30대의 사전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세훈 후보가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쪽은 물론 60세 이상이지만 20대하고 30대에서 상당히 격차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20, 30대에서의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여당이 갖고 있는 조직력과 맞서서 경쟁할 수 있는 분명한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TV 토론 2번 했죠. 이제 뭐 월요일 날 TV 토론 마지막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1차 TV 토론의 시청률은 보니까 7% 정도를 넘겼기 때문에 관심이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당이 제기하는 거짓말 논쟁과 그리고 야당이 제기하는 흑색 승전 선전 주장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느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TV 토론이 엄청나게 영향을 주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선거 이론에서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히려 TV 토론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더 지지를 강하게 하는 강화 효과가 훨씬 세지 새로운 지지층을 유입시키는 것보다는 강화 효과가 크기 때문에 현재 TV 토론 때문에 또 뭐 거짓말 프레임, 거짓말 논쟁 때문에 오세훈 후보의 지지가 급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실제로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사퇴를 하고 뭐 3월 4일 사퇴 이후에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이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이 최근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좀 던졌어요.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번 보궐선거가 어떤 의미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왜 하게 됐는지를 잊었느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대한민국 제1, 제2도시에서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는데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고 하면서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2차 가해까지 계속되고 있고 현 여건이 잘못을 바로잡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하면서 정권 시판론에다가 불을 당기고 있는 이 부분은 지난 2011년에 당시 박원순 무소속 후보를 안철수 당시에 서울대 교수가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결국 승리화했던 거와 굉장히 유사한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에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좀 끌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결국은 투표율과 그리고 뭐 얘기하는 윤석열 전 총장의 메시지 그리고 20, 30대의 사전 투표율 등 이런 것들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뭐 보통 우리가 마지막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혹시 북한 변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뭐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북풍을 일으킬 수 있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이 북풍해라는 거는 뭐 꼭 선거를 앞두고 했을 때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2000년도 4월 총선 당시에 당시 차천년 민주당인 집권당이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133석으로 아주 굉장히 큰 차이로 승리했었던 것도 있기 때문에 북한 변수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거 이후에 어떠한 것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4월 보궐선거 이후에는 저는 여야 모두 재편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여당이 두 곳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현재의 대선 경쟁 구도는 급격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좀 보고요. 현재는 뭐 이재명 지사 단독으로 지금 그 체제가 유지되고 있지만 친문 뭐 제3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권은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도 준비할 거라고 저는 봐요. 플랜 A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친문분이 뭐 대통령 후보가 되고 이재명 후보를 압도하는 것이 가장 플랜 A라고 볼 수가 있겠죠. 플랜 B 같은 경우는 정 안 되면은 항상 대한민국 선거에서 많이 나오는 게 사자 필승론이라는 게 많아요. 다시 얘기해서 여권도 분열되고 야권도 분열되면은 네 명의 후보가 나온다는 거죠. 친문 후보가 나오고 이재명 후보가 나오고 윤석열이가 나오고 국민의힘의 후보가 나오게 되면 사자가 분리가 되면은 자기네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의 시나리오는 이거는 굉장히 나름대로 뭐잘 확인된 것도 아니지만 그래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고 한다면 여당이 특히 친문 세력들이 도저히 자기네들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마지막 카드로 여권이 개헌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현재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바꾸면서 결국은 현재 판을 바꾸려고 하는 그럴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좀 보고요. 그리고 야권도 실제로 보면은 뭐 끝나고 나면 바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통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지금 전 총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 특히 더 나아가서 윤 총장의 항고와 관련돼서 몇 가지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현재 윤 총장 지지세가 유지될 것이냐? 저는 당분간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척점에서도 상징성 때문에 반문 정서가 강하게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대권에 완주할 수 있느냐 여부는 저는 이번에는 대권에 완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기문 그리고 고건정 총리와 달리 윤 총장은 아마도 97년도 이회창 총재의 길을 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회창 총재는요, 결국은 김영삼 대통령과 대립하면서 나와서 96년 1월 달에 신한국당의 집권당에 들어가서 결국은 집권당의 당대표가 되고 결국은 대권 후보가 됐어요. 물론 대통령 선거에서는 패배했지만 이번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승리하면서 가장 크게 주는 함의는 뭐냐면 대한민국은 역시 제3 후보, 제3지대에는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1단계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고 그리고 2단계로 다시 얘기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결국은 합류를 하면서 마지막 제3단계는 모두가 다 참여하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든
여하튼 새로운, 그럴 때는 이제 국민의힘도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꼭 보수 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론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저는 윤 총장은 지난 2012년 5월 달에서 대통령이 됐었던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같이 중도 성향의 나름대로의 행보를 할 가능성이 크지만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이 반문 빅텐트 속으로 다 같이 모일 뿐이 가능성이 크고요. 결국은 그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선거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치 실험을 한 세력이 이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현재 여권과 야권의 단일 후보라는 것을 넘어서서 아마도 새로운 정치 실험, 반문 세력들이 모두가 같이 하면서 권력을 공유하는 형태로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요. 결국 한국 정치의 미래는 2022년도에 대선에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정당 개편성이 지속이 되면서 야당이 패배하면서 여당이 또 승리하느냐 아니면 5년 만에 정말 정권이 교체를 돼서 새로운 야당이 집권당으로 갔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여러 세력들이 같이 함께하는 그러한 1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은 뭐 최종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질 텐데 야당에게 주는 충고는요. 아무리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대선에서 꼭 이긴다는 보장은 없어요. 2002년도 예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시 새천년 민주당이 아주 완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창 총재가 이끄는 한나라당이 대승을 거뒀죠. 그 당시에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 후보였었는데요. 그런데 2002년도 8월 8일 날 13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무려 11곳을 당시에 한나라당 후보가 이겼어요. 2곳만 새천년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거의 다 뭐 이제 선거는 끝났다고 했지만 결국 2002년도 12월 달에는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정권을 교체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재보궐선거를 이겼다고 다시 말해서 안주한다든지 또다시 과거와 같은 우려를 범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미래는 없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당도 현재의 본인들이 얘기하는 그동안 입만 열면 얘기했었던 촛불 정권이라고 하는 유통기간은 이제 끝났다. 다시 얘기해서 촛불은 특정한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번에 다시 한번 입증이 된 거예요. LH 사태라는 것은 단순히 부동산 부패 투기 의혹인 것이 아니라 국민들로 봤을 때는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출범한 이 정부가 오히려 공정과 정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해줬다는 부분들이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만약에 야당이 승리한다면 완전히 기울어졌던 것이 이제 평평해지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함의를 갖고 있는 저는 4월 보궐선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일 남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선거를 보면 선거 5일 전에 이제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끝나는데요. 발표가 안 됩니다. 그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뒤집어지는 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번 내일이죠. 목요일 날 발표되는 부분들 뭐 지금 뭐 거의 굳히기로 가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요. 하여튼 간에 선거에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아름다워야지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현재까지의 과정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서는 야권이 굉장히 유리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마지막까지 잘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정말 이해를 잘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4월 보궐선거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선거 환경에 대한 이해를 좀 설명을 해 주셨고, 그리고 향후 대선 경쟁 구도에 대해서 또 다양한 시나리오도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또 여야에 대한 따끔한 조언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저희 자유토론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석 선생님이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지금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됐습니다. 선생님 말씀 주세요.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뭐 정치학에서는 뭐 투표에 보면 회고적 투표, 네네. 그러니까 뭐 그것을 현 정권에 대한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얘기는 경제학자들 분이 많이 계신데 정치학 선거에서 이제 회고적 투표를 한다. 그게 뭐 LH 사건이 특히 도화선이 돼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는 프레임이 작동한다는 그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근데 이 연령별로 이렇게 지지층을 분석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대는 아직도 민주당 측을 지지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째서 40대가 무슨 이유 때문에 또는 세대적으로 무슨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는지, 지난 작년 선거에서 40대는 뭐 영혼이 없다 이런 뭐 막말하는 바람에 낭패를 본 경험도 물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우리 선거에서 얘기하는 먼저 이제 그 레트로스펙티브 보팅, 회고적 투표, 이제 프로스페クティブ 보팅이라고 해서 전망적 투표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보통 대한민국 선거는 미래를 보고 찍는다고 해서 전망적 투표를 많이 하고, 총선은 정부를 심판한다고 해서 회고적 투표를 한다고 됐는데, 그게 실은 지난 2020년도 총선에서 깨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정부를 심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세타라고 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불안감과 위기감을 느낀 유권자분들이 빨리 이 전국이 안정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 속에서 오히려 플러스 보팅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이번 2021년도 4월 재보궐선거에는 그때 못해 했었던 심판의 기능이 회복될 수가 있게끔 됐다는 의미에서 참 대한민국 선거는 아주 역동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양지선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선거에서는 에이지 이펙트와 콜트 이펙트, 제너레이션 이펙트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에이지 이펙트라는 거는 연령 효과라고 해서 나이가 드시면은 보수 성향을 보여서 보수 정당에다 지지를 하고 젊은 사람일수록 진보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진보에게 찍는다는 게 이제 그 에이지 이펙트고요. 제너레이션 이펙트라는 것은 콜트 이펙트는 우리가 얘기하는 세대 효과라는 것은 자기가 젊었을 때 어떠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노출되어 있느냐.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했었던 민주화 세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50대는요, 지금 50대는 1960년부터 69년생. 다시 얘기해서 과거 386 세대가 지금 50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50대는 나이가 들면서 보수와 세대라는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데 이 40대가 아주 콘크리트 민주당 지지가 된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40대가 20년 전 젊었을 때 바로 IMF를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IMF는 우리 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줬고 그리고 거기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해서 20대 속에서의 어려움을 겪은 이 40대가 30대가 되면서 다시 또 어떻게 오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대충격을 받은 세대가 40대예요. 30대 말해서 40대인데 근데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전부 다 보수 정권 때 일어났습니다. 97년도 김영삼 정부 그리고 금융위기라는 거는 이명박 정부 때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40대가 학습하고 40대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신념은 뭐냐면
보수에 대한 굉장히 나쁘고, 그리고 보수는 응징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40대는 거의 콘크리트 표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래 40대에서 이제 50, 원래는 40대가 중심주였었는데, 이게 지금은 오히려 40대는 변수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전 정부만 지지하니까. 원래 그래서 50대에 의해서 이 굉장히 나름대로 표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뭐, 현 정부의 집토끼는 40대고, 야당의 집토끼는 60대 이상이라고 한다면, 선거를 결정짓는 세대는 50대하고, 실은 20대, 30대인데, 20대, 30대가 굉장히 실리적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20대 중에서도 20대 남자는 완전히 정부에서 떨어졌어요. 20대 여성분들도 한때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서 80%까지 지지를 했다가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부동산 문제를 포함해서 현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소득주도 성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세력들이 20, 30대는 자신들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보다도 공정이라는 가치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작동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40대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세대,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진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아주 굉장히 큰 기대감이라든지 진보에 대한 나름대로의 일체감이 굉장히 정서적 일체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40대를 공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최근에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 40대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그리고 지금 나온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오세훈 후보가 40대에서도 승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 함의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 정부가 무능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고 이 정부의 정책이 자기에게 엄청나게 오히려 실현을 준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는 부분들이 이 40대에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임기 말에 레임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게 더 심화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레임덕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레임덕이라는 것보다 더 강한 용어를 씁니다. 데드덕이 된다. 정치적 뇌세 상태. 죽은 오리가 될 수가 있어요. 쩔룩거리는 오리가 아니라 죽은 오리가 될 수 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분노의 그 강도는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40대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 그리고 채팅창으로 선생님 이종천 선생님 질문도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저희 그 발언을 한 개 정도 더 들으시고 같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의견이나 저기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채팅창으로 이종천 선생님께서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첫 번째는 저기 문정부하고 민주당 민심 위반을 문정부 남은 1년 내에 회복할 수 있는 방법 혹시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정권 교체가 반대편의 실정에 대한 심판이 아닌 정책 제시에 의해서 집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두 가지 의견 주셨고요. 그 다음에 신백훈 선생님께서 부정선거 문제하고 선관위 편향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좀 문재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1년 남은 부분인데요. 보통 이제 임기 말이 되게 되면은 레임덕이 왔다라는 거는 세 가지가 나타나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집권당에 대해서 수직적 통치를 했잖아요. 이 부분이 효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을 뺐죠. 그리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오늘 민주당이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그리고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현재 같은 레임덕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관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복지부동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현재의 이 정부가 마지막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각종 국정 과제는 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린 뉴딜을 포함해서 어떠한 과제도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지를 못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뭐 아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결국은 현재 권력하고 미래 권력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같은 친문 세력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현재 미래 권력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문이 아닙니다. 서서히 친문했었던 많은 의원들이 이재명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는 현재 남은 1년 동안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회복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차기의 대권을 바라보는 사람, 차기의 미래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2007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후보에게 승리돼서 됐지만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박근혜 후보하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하고 엄청난 갈등을 일으켰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결국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MB 정부가 그나마 유지되면서 나갈 수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는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과 같은 아주 강력한 야권의 잠재적 후보가 없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남은 1년 동안은 뭐 회복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요. 우리나라 정권 교체가 반대편의 실정에 대한 심판을 하는 건데 결국은 우리는 심판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저는 대통령 선거는 미래를 보고 투표를 한다고 봐요. 그래서 2002년도 당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카드 대란해가지고 경쟁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결국 특권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했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저는 노무현 대통령은 현 정부의 저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고 봐요. 현 정부는 교수적 진보의 길을 가는 거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실용적 진보의 길을 간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미 FTA를 뭐 체결한다든지 뭐 제주 해군 기지를 만든다든지 이라크를 파병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가치, 특권과 차별이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스트롱한 당시에 저거였었거든요. 그 가치였었거든요. 그래서 야당도 단순하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심판으로만 가지고는 절대로 정권 교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97년도 한번 보시죠. 2000년도 한번 보시죠. 당시에 이해창 후보가 나와세운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었냐면 부패 정권 심판론이었었어요. 당시에 오히려 레트로스펙티브 보팅을 위한 선거 전략을 짠 거고 당시 노무현 후보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레트로스펙티브 보팅을 지향하는 그러한 표로 경계를 했는데 결국은 회독 투표를 한 이해창 총재의 당시 후보는 패배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든 간에 미래를 그 희망을 줄 수 있게끔 가야지만이 정권 교체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요. 꼭 반대당의 실정만 심판해 가지고서 정권이 교체됐다는 것보다는 물론 2017년도에는 이제 박근혜 탄핵이라는 것에 의해서 바뀌어졌지만은 오히려 저는 새로운 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정선거 문제, 선관위 편향에 대한 의견들 참 이것이 안타까워요. 우리가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의 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보자면 헌법기관이에요.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구성면에서 봤을 때 친여 성향인 분이 뭐 상임위원도 한다. 아니면은 뭐 지금 뭐 우리는 그것도 참 이제 앞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대법까지 꼭 중앙선거위원장이 돼야 되죠? 난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우리 바른사회 시민회의 같은 데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된다고 좀 보는데요. 그런 부분 속에서 지금 부정선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부정선거까지는 아니겠죠. 부정선거라는 것은 뭐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다만 야권이 생각하는 선관위 편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단체의 역할도 있고 저는 국회의 역할이 있다고 좀 봅니다.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떠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부동산 이외에 무리한 검찰개혁, 공수처 신설도 이번 선거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윤석열 팩터와 효과와 경계에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절대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윤석열 전 총장의 등장은
개인에 대한 것에 대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함의는 뭐냐면 그동안 현 정부가 독점하고 있었던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가 얼마나 허구였고 가짜 공정이고 가짜 정의였는데 이제는 새로운 진짜 정의와 진짜 공정을 제시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데 대해서 여당이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윤 총장이 사퇴 변으로 얘기했었던 지금 헌법정신과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엄밀하게 따지면 그동안 진보 세력이 강조했었던 가치를 뺏어온 거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것이 결국 뭐라 연결이 되냐면 정권 심판론이라 연결이 되는 것이고 윤석열 나오면서 부패 완판이라고 하는 것이 얘기를 했는데 LH 사태가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에 대한 공수처 신설 검찰 개혁은 이제 국민들이 안 거예요. 결국은 정권이 자신들이 불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윤 총장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죽이기고 검찰에 대한 압박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나 조사 결과를 보면요. 윤 총장은 대선에 완주할 것이야. 저는 완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은 현재 갖고 있는 정치적 상황으로 보면 윤 총장은 오히려 생존하기 위해서도 저는 완주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정부가 윤석열 총장에 관련돼서 끊임없는 압박을 하고 끊임없이 예를 들어 공수처 만들면서도 나름대로 압박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윤석열 총장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저는 만질 거라고 봅니다. 물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사람이 꼭 만주한다고 해서 승리할지 않을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현재 과정 속에서 보면 특히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인식을 굉장히 강하게 심어줬다는 거와 두 번째 약간의 유력한 대권 후보가 없다는 거.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최근은 고쳐져야 되는데 지역연대라고 한 그 요인이 결코 무시할 수 없거든요. 92년도 선거 승리 모델은 영남과 충청이 결합된 거예요. 97년도 모델에서의 선거 승리는 충청하고 호남이 결합된 겁니다. 그런데 2021년도 지금 없어져야 할 지역적 변수가 다시 한번 등장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또 윤석열 전 총장이 또 충청이라고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충청과 영남이 결합이 되면서 92년도 선거 모델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그런 틀 속에서도 윤 총장의 지지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지지가 쉽게 무너지지 않으면 대선을 완주할 수 있는 개연성은 그만큼 커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 네,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채팅에 대한 질문을 알아서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네네네. 빠져서 듣느라고 네, 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 주십시오. 그 사이에 또 채팅창으로 이종찬 선생님께서 의견 주셨는데요. 발언을 하시고자 네, 신동춘 선생님 말씀 주세요. 예, 잘 들리죠? 예.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예, 오늘 워낙 정치학과 그 선거 분석에 탁월한 그 분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오늘 또 한국 정치 미래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시간이 돼서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는 이제 희망적으로 또는 당위적으로 이번에 그 보궐선거가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회복의 신호탄이 됐으면 그렇게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그 선거 전국은 이미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저는 그 대한민국의 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끔찍한 세상이 열렸다고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집권 세력이 사실 다른 정권하고 틀리게 그 주사파가 정권의 핵심을 차지하고 대한민국을 상당히 사회 공산주의하는 길을 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지금 과거를 일단 부정을 했죠. 과거를 부정하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것도 뭐 거의 부정을 하는 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산업화, 이거를 전부 부정을 하고, 결국 이제 내세우는 게 이제 민주화 진보인데, 그래 이제 민주화 진보가 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의와 공평, 올바른 사회를 열어준다고 했는데, 지금 열어주는데 확실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 지금 뭐 부동산 이런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이것은 한국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최대의 그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 선택 문제가 이번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학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정치공학적 사고 어떻게 합치고 뭐 이합집산을 하면 어떻게 권력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제시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것도 현실적으로 좋은 얘기지만 저는 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이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세력이 단결을 하고 올바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좌파 이념을 가진 사람들하고 사상전 그리고 조직력 그런 데서 승리를 해야 대한민국 호가 바르게 갈 수 있다고 보고 좀 당위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채팅창의 질문은 지금 대선 후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윤 총장의 권력 의지가 크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용희 선생님께서 지금 방금 또 질문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 좀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 네. 말씀도, 예, 답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이거는 이제 지난 2016년도 당시에 그 14년도 선거죠. 그 선거라고 보는데요. 당시 20% 앞섰는데 실제로 결과를 보니까 0.6%에 앞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면에서 현재랑은 다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의 여론조사 방식과 현재 여론조사 방식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유선전화 방식으로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거의 이제 100% 무선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안심번호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때랑은 좀 방식이 다른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현재와 같이 20%가 0.6%까지 줄어든 부분. 두 번째 다른 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2010년도 당시를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은 아마 진보 세력이 결정적으로 결집이 됐었어요. 그런 안타깝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진보가 2009년도에 결집하는 계기가 됐었고요. 2010년도에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를 당시의 진보 세력들이 선점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상급식이에요. 자, 무상급식과 노무현의 죽음이라는 것이 결합이 되면서 진보 세력이, 근데 당시에는 여당은 천안함 폭침에도 불구하고 안보를 내세웠지만 실은 실패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와 갔을 때 2010년도와 같이 대한민국의 많은 유권자들, 특히 여성이라든지 포함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핵심적으로 주는 이슈를 제기했나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지금 전부 다 내곡동 땅 문제와 관련돼서 그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지, 실제로 박영선표 핵심적인 공약이 크게 두각돼. 저는 그거는 박영선 후보의 전략적 실패라고 봅니다. 여당은 무조건 정책에 관련된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면이 굉장히 강했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집권당하고 예를 들어서 야당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정권 심판과 같은 그런 굉장히 큰 프레임이 작용이 되고 있지만 지금도 정부에 대한 견제론보다 안정론에 대한 비율은 굉장히 적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비대면 선거라는 것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만 접촉해가지고 이게 맨투맨으로 정통적인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SNS를 통해서 나오는 거는 뭐냐면 지금 나오는 거는 결국 밴드웨건 이펙트가 훨씬 강하게 작용될 거다. 이게 끌어온다는 언더닥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결국 밀리는 사람이 빠르게 따라가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유권자들의 접촉이 한계로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언더닥 이펙트가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 속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2010년도에 오세훈 한명숙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왔었던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본선거가 아니에요. 1년 2개월 재보궐선거입니다. 1년 2개월 재보궐선거에서 지금 오히려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유리하게 작동되는 요인을 저는 뭐로 보냐면 그 표가 훨씬 더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날부터 능숙하게. 1년 2개월이기 때문에 이것을 4년을 보면서 저는 샤이 진보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샤이 보수가 있었나요?
샤이보수는 실제로 보면 투표장에 가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저는 샤이진보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정부의 무능과 위선과 그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입에 담기 어려운 내로남불들이 지금 막 넘쳐나는데 과연 샤이 진보들이 있다가 저 사람들 꼭 1년 2개월짜리 투표를 하는데 갈 수 있는 동인이 과연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 저는 2022년도 서울시장 선거는 다를 수 있다고 봐요. 또 다른 4년이라는 것이 나오고 2022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3개월 후에 치러지기 때문에 현재와는 전혀 다른 선거 환경이 만들어질 거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 2010년도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여권인 박영선 후보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윤 총장의 권력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권력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으면은 뭐 중간에 사표도 내고,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저는 뭐 보수 세력들이 제일 고마워해야 될 사람은 저는 윤석열 총장이라고 보지를 않아요. 저는 조국, 추미애, 그리고 그런 이해자, 그런 거 참 고마운 분들 아닌가요?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 맷집을 키워준 사람은 결국은 추미애잖아요. 접지 맷집이 커지다 보면 당연히 권력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정치인들이 가장 특히 대선 후보가 완주할 수 있는 것은 내공을 키워야 되는데, 내공을 한 1년 동안 확실히 추미애 전 장관이 키워준 거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뭐 오죽하면 뭐 추나 땡이란 말도 나왔었잖아요. 추미애가 나오면 땡큐라고 하는 말도 당시에 막 언론에 막 나왔었었는데, 그러면서 볼 때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윤 총장의 권력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저는 뭐 간접적으로 그 좀 추론해 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 네,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너무 시원하게 이렇게 분석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 1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벌써 시간이 다 됐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다양한 질문도 또 주셨고, 그리고 그거에 맞는 또 아주 시원하고 명확한, 네, 또 답변 주셔서 저희 1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또 다음 기회에 또 저희가 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때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참석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주 강연 안내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미트 콘서트는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인환 변호사님 모시고 부패 완판, 조장하는 검찰개혁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저희 강연 중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는 문정부 이후에 국민들이 아주 신물이 날 정도로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정부가 왜 이렇게 검찰개혁에 사활을 걸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들은 무엇이었는지 박인환 변호사님 모시고 낱낱이 파헤쳐볼 다음 주 미트 콘서트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함께 하실 거라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